2026년 봄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입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30살 김 씨가 야근을 마치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걸어갑니다. 월급이 또래 평균보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통장을 열어보면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모으기도 벅찬데 집을 산다는 건 김 씨 표현 그대로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요즘은 본인이 하는 디자인 일을 인공지능이 곧 대신할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하나 더 얹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게으르지도 못 벌지도 않습니다. 멀쩡히 벌어요. 그런데도 자산을 가진 계급으로는 도무지 건너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김 씨를 못 건너가게 막은 범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범인이 의외로 자본주의 일반이 아니라 딱 하나, 집이라는 걸 경제학 논쟁까지 끌고 와서 뼈째 해부해보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입니다. 먼저 다들 아는 얘기는 빠르게 깔고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에요. 6월 11일 하느니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복합 양극화라는 말을 처음 못 박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돈의 격차와 가진 재산의 격차가 이제 동시에 서로를 부추기며 벌어진다는 거예요. 숫자도 선명합니다. 순자산 진위계수가 지난해 0.625로 2012년 집계 이래 최고,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의 46.1%를 쥐었어요. 그리고 가장 뼈아픈 숫자가 있어요. 자산도 소득도 양쪽 다 바닥인 가구, 그러니까 가진 것도 버는 것도 하위 20%인 가구를 보죠. 그 가구 중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5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의 청년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잘 버는 청년조차 가진 자의 세계로 못 넘어가는 이른바 고소득 무산자가 늘었다는 거죠. 해외에선 이런 사람들을 헨리라고 불러요. 고소득이지만 아직 부자는 아니다. 그 영어 머리 글자입니다. 2003년에 미국 경제지 포춘의 기자 숀 털리가 만든 말이에요. 번듯한 직업에 월급도 많은데 세금 내고 비싼 집세 내고 자녀 교육비 되고 나면 정작 모이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켰죠. 30년 전 미국 중상류층 얘기가 지금 한국 청년에게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같은 또래끼리 비교한 순자산 진위계수가 20대에서 30대는 0.54인데 60대 이상은 0.63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세대 안에서도 빈부가 더 크게 갈린다는 거예요. 일찍 부동산에 올라탄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세월이 갈수록 따라잡을 수 없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른 채널에도 다 나오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럼 김 씨를 못 건너가게 막은 게 정확히 뭐냐? 막연하게 자본주의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범인의 이름을 콕 집어보자는 거예요. 수사로 치면 양극화라는 사건의 진범을 딱 한 명으로 특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잡고 나면 더 불편한 결론이 따라옵니다. 이 양극화가 사실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등뼈가 그 둘이에요. 범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 범인이 왜 우리 모두의 성장을 갉아먹느냐, 이 두 개만 들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짧게 보죠. 답은 허무할 만큼 단순해요.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부등호 하나로 요약한 게 이거예요. R이 G보다 크다. R은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고, G는 경제 성장률, 우리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따라가는 속도입니다. 가진 재산이 불어나는 R이 일해서 버는 G보다 오래 앞서면 부는 점점 이미 가진 사람에게 쏠려요. 열심히 버는 사람이 이미 가진 사람을 구조적으로 못 이기는 거죠. 김 씨가 아무리 성실하게 보증금을 모아도 모으는 동안 결승선이 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자산 인플레에 녹는 얼음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피케티고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피케티를 반박하려던 논문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보통 양극화 얘기하면 다들 피케티를 인용하고 끝내는데 저는 오늘 피케티가 아니라 피케티를 때린 사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2015년 매슈 로글리라는 젊은 경제학자가 피케티의 데이터를 다시 뜯어봤어요. 그는 피케티를 깎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이긴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걸 보이려 했죠. 그런데 데이터를 파보니 놀라운 게 나왔어요. 지난 수십 년간 자본이 노동을 앞질러 벌어들인 그 초과 수익의 거의 전부가 다양한 자본에서 골고루 나온 게 아니라 딱 하나, 주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공장 설비나 기계가 아니라 집과 땅이요. 그러니까 로글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문제는 자본 일반이 아니라 주택이다. 피케티가 너무 넓게 잡았다는 거죠. 피케티는 기계든 공장이든 특허든 온갖 자본이 노동을 이긴다고 했는데 막상 숫자를 까보니 그 자본의 승리라는 게 거의 다 집값 상승이었던 거예요. 공장 주인이 노동자를 이긴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를 이긴 거였습니다. 이게 학계에선 피케티에게 날린 가장 날카로운 펀치 중 하나로 꼽혀요. 21세기 자본이라는 거대한 이론의 엔진이 알고 보니 부동산 한 칸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반박이 묘하게도 한국에 오면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로글리는 피케티를 깎으려고 이 말을 꺼냈는데 한국에선 그 말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진단서가 돼버려요. 왜냐? 한국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에 쏠린 정도가 세계에서 손에 꼽히거든요.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0%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은 집에 묶인 비중이 30%대인데 한국은 그 2배 가까이예요. 일본도 30%대 중반, 영국이 절반 정도인데 우리만 유독 높습니다. 특히 순자산 상위 1% 가구는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로글리가 범인은 자본 일반이 아니라 주택이라고 했을 때 그 진단이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피케티 비판이던 말이 한국에선 양극화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산 양극화를 말하면서 부동산을 빼는 건 화재 원인을 조사하면서 불을 빼놓는 거나 같아요. 우리 양극화의 범인은 추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집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름이 분명한 범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범인의 이름이 분명해야 처방도 정확해지거든요. 양극화의 원인을 막연히 자본주의의 탐욕이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범인이 부동산 단일 종목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처방은 명확해져요. 그 한 종목에 묶인 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로 좁혀지니까요. 진단이 정확하면 수술 부위도 정확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집은 살 곳이기 이전에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었으니까요. 주식은 출렁이고 사업은 망하는데 집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60년간 배신당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여윳돈이 생기면 너도 나도 집으로 몰렸고 모두가 같은 자산에 인생을 거니까 그 자산의 가격이 곧 그 사람의 계급이 돼버린 겁니다. 김 씨가 못 건너간 건 자본주의의 벽이 아니라 정확히 집값이라는 벽이었던 거죠. 잠깐,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무서운 자산인지 데이터로 확인하고 갈게요. 오스카르 조르다, 모리츠 슐라릭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2019년에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논문을 냈어요. 187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45년간 16개 선진국의 자산 수익률을 싹 다 계산했습니다. 결론이 인상적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돈을 잘 벌어준 자산이 주식이 아니라 주택이었고 대부분의 시기에 실제로 R이 G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7% 안팎으로 주식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가격이 출렁이는 폭, 그러니까 변동성은 주식의 절반도 안 됐어요. 주식은 한 해 22%씩 출렁였는데 주택은 10%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벌어주는데 덜 위험한, 가진 사람 입장에선 주식보다도 마음 편한 자산이었던 거죠. 주식은 반토막 나면 잠을 못 자는데 집은 값이 좀 떨어져도 깔고 앉아 버티면 되니까요. 그러니 한국처럼 집에 다 거는 게 적어도 가진 사람에겐 145년간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비합리적인 광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영리한 베팅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리한 베팅에 모두가 똑같이 몰렸다는 데 있고요. 자, 진짜 이제부터가 진짜죠. 범인이 집이라는 걸 잡았으니 이제 두 번째 등뼈로 갑니다. 이 부동산 쏠림이 왜 못 가진 사람의 박탈감을 넘어 가진 사람까지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강한 반론을 먼저 정면으로 받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양극화? 그거 결국 배 아픈 사람들 얘기 아니냐. 그 파이만 키우면 다 같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거죠. 일리 있어 보입니다. 분배 챙기자고 하면 성장이 희생된다는 게 오랫동안 상식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느니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 정확히 이 상식을 뒤집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불평등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로 들임입니다. 전 세계 120개국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자산 상위 10%가 가진 몫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2년 뒤 그 나라의 총 요소 생산성이 0.16% 떨어졌습니다. 잠깐 곱씹어 볼 만한 숫자예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그 부자가 사는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2년 뒤에 끌어내린다는 거니까요. 가진 사람한테도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쉽게 말해 한 나라가 가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산이 소수에게 잠길수록 경제 전체가 둔해진다는 거죠.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 그래프에 직접 찍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는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OECD가 2014년에 회원국들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 20여 년간 벌어진 불평등 때문에 여러 나라의 누적 성장률이 적지 않게 깎였다고 추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구도 한 방향이었어요. 불평등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장이 더 오래, 더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겁니다. 세 개의 독립된 기관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흔히들 분배를 챙기면 성장이 희생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연구들은 그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바닥이 너무 두껍게 뒤처지면 파이 자체가 잘 안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횡단 데이터 추정이라 인과를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 출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건 무시하기 어렵죠. 그럼 부동산 쏠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갈글까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돈이 집에 묶여 있으면 더 생산적인 대로 안 흘러요. 똑같은 1억이라도 누군가의 손에선 새 회사를 차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기계를 사는 데 쓰입니다. 근데 그 1억이 강남 아파트 전세금으로 들어가면 경제 전체로 보면 그냥 잠기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내는 게 없거든요. 한 나라의 돈이 자꾸 그렇게 묶이면 공장이나 연구개발, 새 사업처럼 진짜 성장을 만드는 대로 갈 자본이 마릅니다. 그게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의 속살이에요. 둘째, 자산이 소수에게 몰리고 청년 지갑이 얇아지면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 내수가 식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집세로 내는 김 씨가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겠어요. 반대로 자산을 많이 가진 쪽은 더 부자가 돼도 쓰는 돈을 그만큼 늘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배가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엔진이 식어가는 문제인 겁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식어가는 방식에 한국만의 무서운 가속 페달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하느니 콕집은 노노상속입니다. 늙을 노자가 두 개,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산을 가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그 자식도 이미 환갑을 넘긴 노인인 거죠. 돈이 청년에게 흐르지 않고 늙은 손에서 더 늙은 손으로만 빙빙 돕니다. 자산의 동맥경화예요. 사실 피케티가 똑같은 책에서 정확히 이걸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200년치 자료를 보니 한 해 상속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세기엔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고도성장을 거친 1950년엔 5%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노력으로 일군 부가 물려받은 부를 잠시 이긴 시대였죠. 근데 2010년이 되자 그 비중이 다시 15% 안팎까지 차오릅니다. 세습사회로 되돌아가는 U자 곡선인 거예요. 한국의 노노상속은 그 U자 곡선을 더 세게 밟는 가속페달인 셈이고요. 이 미래를 우리보다 먼저 산 나라가 바로 옆 일본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막대한 가계자산이 고령층에 묶인 채 거의 흐르지 않았어요. 상속도 노노상속이라 청년에게 안 가고 노인들은 노후가 불안하니 그 돈을 안 씁니다. 자산은 산더미인데 시장엔 돈이 안 도는 거죠. 일본 가계가 쥔 현금이 천문학적인데도 소비가 안 살아나 디플레이션이 30년을 갔던 게 그 결과예요. 돈이 가장 잘 쓸 세대인 청년에게 안 가고 가장 안 쓰는 세대인 노인 손에 잠겨 있으니 경제 전체가 동맥경화에 걸린 겁니다. 한국은 그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는데 노후 안전망은 더 얇아요. 국민연금이 은퇴 전 소득에 얼마를 메워주는지 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31.2%로 OECD 평균 50.7%의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그러니 가진 사람은 부동산을 더 움켜쥐고 그 자산은 더 안 흐르고 경제의 엔진은 더 식는 악순환인 거죠. 여기서 잠깐 200년 전으로 가볼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서울의 대잡이거든요.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가 1835년에 쓴 고리오 영감, 피케티가 직접 인용한 작품입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 라스티냐크가 파리에서 출세를 꿈꾸는데 보트랭이라는 인물이 찬물을 끼얹어요. 대충 이런 말입니다. 법학 공부해서 변호사로 20년 죽어라 일해봐야 부잣집 상속녀랑 결혼하는 것보다 못 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노력해서 버는 것보다 이미 있는 자산에 올라타는 게 합리적인 사회. 발자크가 그린 19세기 파리가 딱 그랬고 피케티는 그게 알이 쥐를 이기던 세습 자본주의의 초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결혼이든 상속이든 영끌이든 어떻게든 자산에 먼저 올라타는 게 월급 모으기보다 합리적이라는 계산. 김 씨의 휴대폰 계산기 안에서 라스티냐크의 그 200년 묵은 고민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변호사 20년이 상속녀 한 명만 못하다던 그 말이 오늘 서울에선 대기업 20년이 강남 아파트 한 채만 못하다는 말로 번역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가장 솔깃한 답부터 깨고 가겠습니다. 집값이 문제라면 집값을 확 떨어뜨리면 되지 않냐? 마음은 시원한데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집값을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먼저 휘청합니다. 한국 가계 빚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집값이 무너지면 그 빚이 통째로 부실이 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경기가 경착륙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잘리는 게 누굴까요? 사다리 맨 아래 칸에 겨우 발을 올린 청년들이에요. 청년 주거를 살리겠다고 집값을 부수면 정작 그 청년의 일자리부터 죽는 역설이죠. 그래서 집값을 확 떨어뜨리자는 시원한 해법은 김 씨를 구하는 게 아니라 김 씨를 가장 먼저 해고시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격을 부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부동산이라는 한 종목의 고인 돈을 다른 자산으로 흐르게 하느냐 마느냐. 하느니 내놓은 처방도 정확히 그 방향이에요. 월세를 내면서 그 집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지분 적립형 분양으로 청년의 진입로를 새로 깔자는 거고요.
자산을 꼭 부동산으로만 불리지 않게 주식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국책사업과 연계한 부동산 펀드, 이른바 리츠의 세제 혜택을 줘서 부동산 한 곳에 고인 돈을 다른 자산으로 돌리자는 제안도 나오고요. 표현은 여러 갈래인데 방향은 하나예요. 부동산이라는 외길에 온 국민이 몰려서 그 길이 막힌 거니까 길을 여러 개로 터주자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될까요? 여기서 돈과 표의 흐름을 잠깐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다수가 유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가진 가구는 못 가진 가구보다 수가 많고 투표장에도 더 꼬박꼬박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집값을 진짜로 떨어뜨리는 정책은 표를 잃습니다. 반대로 집값을 떠받치는 대출과 세제는 다수 유주택자의 자산을 지켜주죠. 결국 가격을 떠받치는 게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구조인 겁니다. 무주택 청년의 진입로가 막힌 건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 표의 산수가 그렇게 짜여 있어서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고인 돈을 푸는 일은 경제 문제이기 전에 정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걸 내 책상으로 가져오면 뭘 따져야 할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모 세대에겐 집 한 채에 인생을 거는 게 합리였습니다. 60년간 배신 안 당한 베팅이었으니까요. 근데 모두가 같은 한 종목에 몰린 시장이 가장 위험한 시장이라는 걸 오늘 내내 봤잖아요. 그러니 핵심은 영끌에서 그 줄에 더 빨리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이라는 단일 종목에 내 인생 전부를 묶는 구조 자체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작게라도 다른 자산에 발을 걸쳐두는 분산이 영끌보다 든든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영끌에서 집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무리한 빚은 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본인부터 무너뜨리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양극화의 범인은 게으른 청년도 추상적인 자본주의도 아니었어요. 집이라는 이름이 아주 분명한 단일 종목이었습니다. 피케티를 깎으려던 로글리의 반박이 부동산에 다 건 한국에선 오히려 가장 정확한 진단서가 됐죠. 그리고 이 부동산 쏠림은 못 가진 사람의 배 아픔이 아니라 자산이 소수의 늙은 손에 잠겨 2년 뒤 모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성장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듣기 편한 한 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자거나 결국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마무리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검증식 하나로 착지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모든 공약은 딱 하나로 검증됩니다. 부동산에 잠긴 돈을 다른 자산으로 흐르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격만 누르느냐. 단일 종목 집중을 깨지 못하는 분배 정책은 양극화 통계가 아니라 성장률 통계로 먼저 청구서가 날아와요. 그리고 그 청구서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가진 쪽이 손해 안 보는 한국식 양극화가 결국 가진 쪽의 성장까지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더 가졌냐는 인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잠기면 모두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산수의 문제예요. 김씨가 못 건너간 그 벽이 사실은 김씨를 막은 사람들의 노후까지 깎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집에 매달린 그 선택이 정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진 사람의 자산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성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다음 성장률 통계가 그 답을 들고 올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해부했으면 하는 주제도 환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쓸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